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인간이 세상의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객체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 되게 오랫동안 다뤄주었던 핵심 가치, 문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요. 무슨 2학년 애들은 줄. 반장하고. 그래서 이거는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주체는 무조건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 중심의 철학이잖아. 보통 서양 철학은. 그래서 객체는 인간이 지각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간이 지각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 인간이 지각하는 세상의 모든 대상이 바로 이제 객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객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건데, 이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이해와 관련이 깊다 이 얘기고요. 흉은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을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흉이 어떻게 객체를 이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흉이 객체를 고유한 실체가 아니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집합으로 본 거야, 이 객체는. 그 무슨 소리냐. 얘네가 이제 강아지를 봤을 때 그것은 고유한 어떤 객체가 아니라 걔네들을 구성하는 성질, 색깔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거의 모음집이다 라는 거지. 그는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릴 뿐 동일한 객체와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객체 인식의 순간마다 달라진다고 주장했다는 거야. 그러면 흉의 이러한 인식을 우리 그림에서 누구랑 똑같은 거야? 모네가 그림 그릴 때마다 건축도면만 70개 그렸잖아. 찐이에요? 그게 볼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런 인식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흉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개를 볼 때 개의 외형, 소리, 움직임 이런 게 시공에 따라 달라지잖아. 낮에는 잘 수도 있고 밤에는 짖을 수도 있고, 원래 반대가 돼야 되겠지만 우리 집 개새끼네요. 자,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건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일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객체가 아니었다. 즉, 개를 고정된 실체로 인식한다 안 한다. 객체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질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만을 보았다는 인식이야. 즉, 고정된 존재가 없고 성질들만을 인식한다고 본 거죠. 후설은 이러한 의견을 반대하며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고 변화하는 객체의 성질들을 일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건 후설의 입장인데, 후설은 그럼 지금 흉하고 어때? 대조네? 후설은 흉하고 대조인데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존재한대. 즉, 객체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한 성질을 가진다고 해도 그 객체 자체가 여전히 하나로 존재한다고 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라고 하는 객체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개라고 하는 객체로서는 존재하잖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후설이야. 후설은 객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객체를 다른 객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객체라고 여기도록 필히 갖추어야 하는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걔가 색깔이나 크기, 움직임 이런 성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건 걔로서 인식된다는 거지. 즉 우리가 동일한 객체를 계속해서 동일한 객체로 인식할 수 있는 건 그 객체가 본질적으로 갖는 불변의 특성 덕분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시적 성질, 변화하는 성질은 감각을 통해 본질적인 성질, 변하지 않는 건 지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후설의 입장. 이에 대해 하먼은 훈과 후설 모두 객체를 인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둘 다까지. 이 사람은 둘 다 비판하는 사람. 누구? 하먼. 하먼은 모두 까기를 실현하고 있어. 자, 인간 중심이다 이거야. 인간 중심. 그러니까 객체를 이해할 때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훈과 요설 모두 객체를 인간의 경험과 인식에서 출발하고 하고 이해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문제다. 인간 중심적인 게 잘못되었다 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는 주체라는 개념을 거부했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체가 아닌 여러 객체 중 하나일 뿐이다. 즉 이거 자체를 거부한 게 하먼이지. 그치? 뭐라는 거야? 인간도 객체다. 요게 하먼의 생각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사유가 그런 거에 반대하는 게 하먼인 거지. 흉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와 관련지어 객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들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 지금 둘의 흉과 후설의 관점과 하먼의 차이점 설명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차이점 설명하고 있잖아. 그래서 흉과 후설은 인간의 사고나 인식 활동 중심으로 객체 탐구, 즉 인간 중심. 하먼은 인간 중심 아니고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으니 그를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비가시적 존재라든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도 있으니까 이런 건 인간의 사유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니까 이를 탐구해야 하니까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라는 게 하먼인 거야. 그는 이러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적에서 추구한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인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1철학이자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학문으로 여겼다. 하먼은 인간의 사유와 무관한 존재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미학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하먼이 제시한 학문 뭐가 있다고? 얘는 이제 미학에 대해 언급했다 라는 거지. 미학. 그래서 미학은 보통 아름다움과 예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 그런데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활동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탐구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하먼은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지식이 객체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거야. 객체를 인식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미적 아름다움을 갖춘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는 자의가 차이를 의미하고 객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식과 아름다움이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지. 그는 객체를 내부 구성 요소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객체의 성질이나 작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연소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와 외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온 거야.
그는 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아래로 후원하기, 후자와 같이 객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위로 환원하기, 두 가지 모두 말하는 이중 환원하기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래로 환원하기라는 거는 객체가 뭔지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일 거고, 위로 환원하기는 객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러니까 양초의 성분이나 역할을 각각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중 환원하기는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객체를 설명하는 방식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환원적 설명 방식은 객체의 물리적 특성과 작용을 드러내지만 미적 효과 일으켜 안 일으켜? 안 일으키겠지. 그는 환원 효과를 통해 객체를 서술하는 것은 직서적 표현이라고 명명하면, 직서가 뭐야? 직접 서술일 거 아니야. 그럼 대부분의 사유를 드러내는 방식이지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는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쵸? 양초가 왁스로 이루어져 있고 빛을 낸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양초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전달할 거야? 전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는 객체를 어느 방향으로도 환원하지 않으면서 객체에 초점을 맞추는, 즉 지식과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체를 단지 그것 자체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미적 반응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 그는 이러한 인지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모는 위에서 언급한 객체를 환원하지 않고 그 자체로 인식하는 인지활동이 예술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본 거야. 오케이? 자,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은유의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지각할 수 없는 객체와 지각할 수 있는 성질 사이의 긴장으로 이루어진 은유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불꽃처럼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불꽃의 성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열정적인 성격을 은유적으로 드러냈잖아. 그럼 불꽃의 성질, 이게 지각 가능한 거죠. 이것과 그 사람의 열정, 이건 지각할 수 없는 성질이지. 이것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 긴장이 형성된다. 이거지.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사람들이 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사에게서 기대되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질들이 떠오른다. 예를 들어 교사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교사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란 말이야. 그럼 언어와 개념을 결합해서 그 단어에 대한 고정된 성질이 되는 거지. 근데 이러한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쵸? 직소적 표현이니까 미적 효과가 없지. 그런데 교사는 양초이다 라는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사를 생각할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이 교사와 결합하면서 양초 같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로 표현할 수 없고 지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교사와 양초의 결합이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 방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잖아.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때 교사라는 객체와 양초라는 성질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은유가 의미하는 바를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긴장 속에서 은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문장을 접한 이들은 유추를 활용하여 객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은유는, 이런 표현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미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거죠. 하모는 예술이 감상자의 개입으로 완성된다고 보았는데 은유로 이루어진 작품의 예술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모는 예술 작품의 완성이 감상자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게 특징. 그래서 한 그림을 보고 감상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작품을 의미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죠. 민주 졸리지? 저 새끼. 예술을 사회,
예술가, 독자들과 분리된 자족적인 단위치로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감상자와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인 연극성을 예술에서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하모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며 연극성을 긍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술이 감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의미를 더 풍성하게 한다고 주장한 것이. 조용하니까 어차피 이제 이거 쓸 데도 없는데 다 뽑아버려. 이 안에 먹을 거 들지 않았니? 얘가 먹을 거 들었나? 얘가 들었나? 양아치인가요? 뽑아. 아, 들어오시겠네요. 보시는 분들. 뭐 어쩌겠어. 니네가 나왔잖아. 자. 서인이도 많이 받자마지고요. 서인이는 충분히 받았죠. 서인이는 뽕을 뺐어. 여기 꽝도 있는 거라는 거 알아주시고. 아니요? 세 번 뽑기 해주잖아, 이게 세 개. 그럼 충분한 거 아니야? 오, 귀여워. 이거로 제일 찡찡된 건 최소윤이 짱이지. 자. 이번엔 너부터 뽑아. 순서대로 뽑아야지. 자. 신기하다. 본인의 행운이 별로야? 뭐 나왔었는데? 아니, 오늘 행운을 부르는 장수가 급식실이라. 나도 그거 있었어. 나도 그거 있었어. 할 일이 없는데. 다! 그래서. 도라이 같은 카드예요, 이거. 매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표가라고 행운이 없다는 건데요. 그치, 오늘 행운이 별로라는 거지. 그것까지야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야. 어떠겠어요. 이제 잠이 깼죠? 뭘 해야 잠이 깨잖아요. 오늘의 행운을 부르는 디저트만 4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뻔한. 먹으란 얘기지. 뭐든 먹으란 얘기지. 아, 나 머리를 쓰면 되겠구나.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됐다. 아, 저게 빠개졌어. 아, 포키 갖고 싶은데. 어? 뭐라고? 포키. 포키가 진짜 안 나왔어. 빙고 갖고 싶어, 빙고. 이게 애들이 되게 갖고 싶어 하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 나 버럭이 있어. 아, 나는 보핍 갖고 싶은데 보핍 뽑으면 내가 다른 애 살라고 했다. 보핍 왜 아무도 안 뽑아주는 거야? 보핍 좀 뽑아줘, 보핍. 내가 돈 주고 살라니까 보핍 좀 뽑아달라. 보핍이랑 까칠이. 얼마 주실 거? 보핍이랑 까칠이 좀 뽑아줘. 내가 뜯길 수는 없잖아. 아니 보핍이랑 까칠이 좀 뽑아달라니까. 까칠이 달고 싶은데 아. 내 이미지랑 딱이지 않니 까칠이? 버키, 나 랜덤 스카이. 아니 까칠이 없잖아. 자, 역시 뭘 줘야 잠이 깨져. 자, 이 왼수들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너네한테 김치를 줄 수는 없잖아. 왜? 김치에 여기 볶음 김치 2개 있다. 야. 왜요? 몰라. 아니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볶음 김치가 나왔는데. 이탈리아 지난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지났어. 내가 확인했어. 2025년 2월 3일날 제조했대. 아. 그 참치는 왜 나왔는지. 기상신뢰가 아니야. 2029년 9월 22일까지니까 이 통기한 넉넉하거든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뜬금포지? 이거 어떻게 탔나? 줄까? 이게 너무 뜬금포여가지고 어이가 없는데.
있지. 근데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샀을 텐데 언제 샀는지 기억이 있거든. 근데 김치 왜 당류가 있지? 몰라. 자, 볼게요. 그는 연극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하여 만들어지는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모는 이 연극성을 통해서 예술 작품과 감상자가 융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존재, 즉 혼성체가 만들어진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관객이 연극을 관람할 때 연극 내용 단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융합의 예가 되겠죠. 그렇잖아. 어머!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잖아. 물론 선생님은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긴 한데요. 아, 선생님 근데 솔직히 연극이나 영화 볼 때는 티 아니긴 해. 잘 울어. 그리고 선생님 엄마가 F거든? 근데 연극이나 영화 볼 때 선생님 엄마 F인데 나 우는 거 보면 되게 한심하게 바라보는 거 어이없어. 본인도 울면서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는 우리 엄마 볼 때 좀 어이없어. 뭐야? 이러면서. 선생님 소설책 읽으면서 잘 울어. 저도. 근데 T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 F인 척 하지 마세요. 아니 F인 척 한 적 없어. 내가 T 맞다는 건 알아.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을 확보하려 했던 기존의 형식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중시했다. 뭐와 뭐 사이에? 작품과 감상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그 감상자 작품을 분리해서 예술의 자율성을 지키려던 형식주의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하모는 예술작품이 감상자와 융합하더라도 이러한 혼성체가 실용적 목적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종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치? 그 예술작품이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작품의 미적 가치를 어떤 희생시키지 않는다면 예술의 자율성은 유지된다라는 거죠. 인간은 사회와 무관한 대상에도 객체의 지위를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몬의 관점은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객체를 인식하던 이들에게 반성의 기기를 마련하였다. 그치?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인식 능력이나 의식과 관련된 것만 객체로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하몬은 인간의 생각, 감정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도 객체로 인식하고 탐구해야 한다고 봤으니까. 그로 인해서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 대한 반성, 새로운 접근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했죠. 또한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의도 등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하몬의 미학은 예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쵸? 자, 이거 구를 되게 많이 틀린 사람들이 많던데 구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오히려 12가 어렵지 않니? 심리철학 갈게요. 이건 묶여서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본질, 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등을 탐구하는 심리철학에서 물리주의 이론은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심리철학의 주요 질문이 나왔어. 그러니까 물리주의 이론이 이 질문들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뇌와 신체의 물리적 작용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물리주의니까. 즉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등 모든 신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물리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이겠지. 그러니까 신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 감정, 생각, 의식 등 우리의 정신적인 경험을 말하는데 물리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모든 경험은 뇌와 몸이 물리적 과정이 만드는 일종의 이미지다라는 거죠.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렇대. 하나의 일관된 입장만 있는 건 아니래. 유형동일설은 첫 번째 입장, 유형동일설.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 내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특정 종류의 감정이나 생각이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하는 생리적 활동과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번개가 전기 방정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보통 일어나는 심적 사건은 C 섬유발화와 같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해시죠? 유형동일설을 주장한 스마트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들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나 감각 경험은 뇌와 신체의 물리적 작용에서 비롯된대. 그 이상의 초자연적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의 결과일 뿐이라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은 주관적인 경험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관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다. 유형 동일설에 대한 반론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경험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 표현할 뿐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고통이라고 하는 경험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 경험을 물리적 현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관을 통해서만 그 경험을 관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관을 통한 주관적 경험이 의식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어울리지 않아, 적합하지 않아 라는 입장인 거지. 유형 동일설이 A 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X 유형에 속하는 뇌 내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의 심적 사건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한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차이점이 나온 거죠. 유형 동일설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특정 유형의 미래 사건과 동일하다는 건데 얘는 특정한 순간에 발생한 심적 사건은 그 순간 특정한 물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사건마다 그와 연결된 물리적 사건이 다르다는 입장인 거지. 이제 토큰은 개별 사례를 가리킨다.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적인 심적 사건을 그 순간 뇌의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인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 말이야.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보여도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잖아. 똑같이 사고가 나도 어떤 사람은 제기 불가능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멀쩡하기도 하잖아. 토큰 동일설을 주장한 데이비드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는데 이러한 양상을 부수성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고 물리적 사건 없이는 심적 사건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론인 거지. 즉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수반되는 부산일 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심적 사건은 그냥 뭐다? 물리적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물리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야. 한편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 정의된다는 이론이다. 기능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물리적 사건과 심적 사건은 구별되지만 심적 사건은 물리적 체계 내에서 기능적 어떤 역할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지. 퍼트넘은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의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이러한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이 물리적 사건에서 다를 수 있지만 그 경험이 고통이라고 하는 심적 사건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것도 고통으로 이해된다는 거야.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은 인간의 시 소멸발화, 외계인의 Q 손발화 또는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 활성화와 같은 다양한 물리적 사건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중실현 가능성 논변을 발전시킨 포도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하였다. 포도 이론이죠. 모듈이란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각각의 모듈들은 독립적인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듈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듈은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이고 특정한 인지 기능을 수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인간 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 외계인, 뇌, 인공지능 모두 같은 기능 수행할 수 있다고.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을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적 과정이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배고픔이라고 하는 표상이 처리돼서 행동으로 연결되면 이게 마음의 계산적 과정이 작동한 결과로 본다는 거야. 동일성이나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등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 언어로 변형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달리 소고적 유물론은 이러한 심리 용어를 폐기하고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심리적 용어를 그냥 물리적 사건으로 번역하지 말고 아예 고통이란 용어 자체를 버리고 고통을 설명하는 신경생리학적 과정으로 대체하자 이거야.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나 지금 괴로워 같은 인간의 심적 사건에 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들을 소거하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지만 현대에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된 것처럼 빨간색으로 보인다라 같은 경험도 특정 파장의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과 같은 객관적 설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그냥 빨간색으로 보인다가 아니라 빨간색이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설명하게 된다고.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여겼던 경험들도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관이 뭐였어? 내적인 경험의 직관적 인식이었잖아. 그렇게만 이해될 수 있었던 경험들도 물리주의적 언어로 이해될 수, 설명될 수 있다는 거지. 심리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관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렇죠? 뭐 우리가 마음이란 뭔가, 의식이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질문하는 거. 물리주의 이론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왔다.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 의식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쵸? 의식의 주관적 경험, 즉 내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 이거를 다른 사람과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자유의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미해결 상태니까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이죠. 이제 칸트죠. 요거까지 같이 패키지. 요거 하고 좀 쉴 거니까 눈을 좀 떠볼래? 눈을 좀 뜰래 이것들아? 눈을 좀 떠봐봐. 세상에 눈을 어쩜 그렇게 감고 있니? 세상이나 마상이나 눈을 너무 감고 있잖아. 눈을 떠라.
볼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고 의식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일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침에 했던 행동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반영한다고 믿으니까 오늘과 내일의 행동이 이어지는 일관된 자아로 이해한다고. 뭔 소리예요, 쌤? 네가 1분 전에 했던 행동이 네가 아니면 개 무섭지 않을까? 그러니까 봐봐. 1분 전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가 동일하다는 의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네가 1분 전에 내린 결정을 갑자기 부정해. 그리고 네가 내린 다른 중요한 결정을 그럼 믿을 수 있겠어? 그럼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불확실하고 혼란이 엄청나게 야기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동일한 자로 남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은 자아 연속성 문제와 관련 있고 이걸 해결하려면 기억, 행동의 일관성 이런 것들의 기준이 필요하겠죠. 철학자들은 이러한 인격 동일성 문제에 대해 오래도록 고민해왔다. 이런 걸 얘기하면 니네는 생각해. 다를 리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지. 왜? 니네가 좋아하는 소설도 겁나 나오잖아. 교통사고에서 이보생이 뒤져가지고 떨어지니까 한 경우. 그런 경우. 또 갑자기 내가 의식이 사라지는 경우. 기억 상실증이나. 이러면 1분 전에 내가 꼭 나라는 보장을 누가 해줄 건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단은 자아가 시간 속에서 동일하다는 의식이 어떻게 중요한지 그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과거의 자아와 동일한 존재임을 믿어야 일상생활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바로 철학의 깊은 논의의 주제라는 거지. 합리론의 대표적 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사유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무슨 말이냐? 인격 동일성은 사유, 생각의 동일성으로 설명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우리가 동일한 자아로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이 연속해서 된다는 것에서 찾은 거야. 사유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동일한 자로 남아있다고 본 거죠.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잼은 데카르트가 신체와 정신을 제각기 다른 독립적 실체로 보았다는 점을 전제해야 한다. 무슨 말이야? 나는 시간이 갈수록 늙겠죠. 하하호호 할머니가 될 거 아니야. 하지만 내 정신은 변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생각이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데카르트는 영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추론해 나갔다. 존재는 신체 없이도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니네가 신체적으로 뒤져도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존재는 지속된다고 보는 거지. 이게 개무서운데요. 이건 존재란 신체 없이도 지속될 수 있고 존재의 지속이 신체의 지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뒤졌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니네가 꿈을 꾸고 있어. 또는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신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근데 정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우 정말 한 놈 깨면 한 놈의 사경을 해내고 있고 한 놈 깨면 한 놈의 사경을 해내고 있고 하나 더 뽑으려? 때릴까? 이놈을 깨웠더니 이놈이 사경을 이제 너니? 다음에는 스트레스 받아. 진짜 니네 각 10명씩 맞고 있는 거야? 왜 그래? 1인 10격에 뭐 이런 거야? 스트레스 받아. 먹을 걸 또 갖다 줘야지.
이거면 깨있지. 저번엔 그거였잖아. 이번에는 이제 멘토스가 왔어요. 3개씩 뭐라고, 2개씩 뭐라고 하셨구나. 2개씩 뭐래. 멘토스 2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 사탕. 사탕 어제 너무 많이 먹어. 나도 그만 먹게 하고 싶은데 니들이 졸았잖아. 어떤 놈이 그러더라. 선생님 당뇨병 걸릴 것 같아요. 야, 사탕 많이 먹어도 당뇨병 안 걸려. 그럼 고3은 전부 당뇨병이냐? 특히 여학생들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를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 신체 이외에 어떤 다른 것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의 물질 변화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고나 인식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신의 존재는 필요하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영혼이다. 그러니까 이 영혼은 데카르트한테는 신체와 분리되어 존재하고 인간의 사고와 존재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예요. 데카르트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회는 단 하나의 주관인 영혼에 기속되고 이 영혼에 의해 존재는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영혼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사유가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일 수 있는 것이다. 또 핵심 주장 한 번 더 강조했고요. 그러니까 이 문단은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사유의 연속성을 설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단이에요. 경험론의 전통에 있는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란 시간과 경험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되어가는 동일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로크는 인격이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고 본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경험을 통해서 변하고 발전한다고 본 거지. 특히 로크는 데카르트가 인격의 동일성 문제에 있어 기억을 고려하지 않은 것과 달리 기억을 인격의 동일성의 중심축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행동을 기억할 수 있으면 그게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지. 로크에 따르면 인격의 동일성은 심적 상태가 연속되느냐를 통해 증명되는데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과거의 행위나 생각들을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만큼까지 확장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어릴 때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현재의 너네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너네는 동일한 자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지. 로크는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가리키고 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은 기억의 연속성으로 설명된다고 하면서 왕자의 의식이 구두 수송공의 신체에 이전된 경우를 상상해보라고 하였다. 최악이야. 그렇지 않아? 살 수 있겠어, 이 구두 수송공? 왕자의 의식이 왕자의 신체로부터 구두 수송공의 신체로 옮겨지더라도 그 의식이 왕자로서 행했던 행동들과 사고했던 사유의 내용들을 기억한 한에서 왕자의 인격이 동일하게 간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쵸? 사고와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나를 인식하고 그걸 현재의 나와 동일하게 여길 수 있으면 신체가 변해도 내 인격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보는 거지. 라이프니츠는 로크와 마찬가지로 수학자를 겁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자가 과학자가 철학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엄청 옛날 사람들도 똑똑했던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 라이프니츠 로크와 마찬가지로 인격의 동일성이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라고 보았으나 심적 상태의 연속성이 과거의 행위나 사고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경험한 일이 기억에 사라졌어도 니는 3살 때 일, 2살 때 일 기억해? 저 기억 못해요. 저 초등학생 짝꿍 누구인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그때나 나는 다른 나니?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일이 사라져도 그 경험이 현재의 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
그렇잖아. 니네 기억이 사라졌다고 따로 나가려면 좀 라이프니치에 따르면 한 3일 동안 누워있었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너무 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거야 나한테. 너 왜 안 먹고 누워도 부어? 몰라. 네가 소말리아인이야? 이러면서 아니 엄마! 네 엄마한테 아니 그렇잖아. 걔는 배만 나오지. 너는 왜 얼굴로 부어? 내가 그래갖고 오늘 아침 더 심각하게 웃었다? 내가 생각해도 진짜 얼굴이 빵떡이 된 거야. 너무 동그랗고 할 말이 없게. 근데 이제 아까 중간에 운동하고 왔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나마 얼굴이 조금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 얼굴도 조금 빠졌어. 그래 다행이다. 애들 보기도 덜 민망하겠네. 이렇게 온 거야. 애들은 별로 신경 안 써. 엄마는 신경 써. 야, 우리 엄마 60평생 처음으로 50kg 넘었어. 50.8kg. 병원에 살 줄 알아도. 생애 처음. 딴소리 한 것만 넣고 있는 이런 미친 지. 개인 다양한 지각과 사유가 개인의 의식이라는 하나의 실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며 이후의 활동들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그쵸? 특정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 나의 결정이나 태도에 영향을 줄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개인의 경험이 그 사람의 행동, 사고방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라이브니츠는 인격의 동일성을 기억에 기반하여 설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심적 상태의 연속성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결관계 안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기억에 의한 설명이 아니라 경험의 연속성을 통해서 인격의 동일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는 기억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로크 주장에 반대한 거야. 그러니까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은 단지 기억의 연속성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 거죠. 칸트는 인격 동일성이란 심적 상태의 연속성으로 설명되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신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데카르트가 합리주의 전통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나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혼의 실제성을 확언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는 거 보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 주장으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지만 칸트는 그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 거야. 칸트에 따르면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나는 영혼인데 이 영혼은 내부 감각의 대상으로 물체와 같은 외부 감각의 대상이 아니다. 영혼은 마음에 의해 인식되는 내부 감각의 대상인 것에 반해 물체는 감각기관에 의해 지각되는 외부 감각의 대상으로 이 둘은 구별된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는 물체를 보고 만지고 들을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존재를 인식하잖아. 영혼은 그런 걸 통해 인식되는 게 아니잖아. 마음속에서만 인식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 이러한 시각에서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는 내적 인식이 나를 지각할 수 있다거나 나를 실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그걸 증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영혼의 객관적인 속성,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영혼의 가능성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증 내릴 수 없고 가능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 정도.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나는 생각한다는 것으로부터 서로 다른 시각에 걸쳐 자아가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나는 생각한다는 건 이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렇다면 칸트는 인격의 동일성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칸트는 우리가 스스로 동일한 인격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실 단 하나의 주관이 아닌 복수의 주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선행하는 주관에 사유된 내용 이후 행하는 주관에 온전히 전달되고 그 사유가 동일하게 나라는 이름하에 사유된다면 복수의 주관으로 구성된 사유 주체가 이를 동일한 인격으로 마주치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뭔 말이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사고, 경험 이런 게 모여서 하나의 동일한 인격성을 형성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나로 인식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지.
이러한 칸트의 견해에 대해 후대 학자인 스트로스는 심적 상태의 연속성에 기반한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 살아가는 주체의 경험적 인식에 도출된 것으로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며 복수의 주관을 상정하는 칸트의 견해는 철학적 상상에 불가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격의 동일성을 경험적 인식,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공간에 살아가는 주체 인식에서 도출한 것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칸트가 말한 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인격의 동일성은 경험적으로 파악되는 것에 기반해야 하니까 라고 깐 거야. 이해 갔어요? 자,